첫 번째는 사회복지 실천의 이념입니다. 실천론에도 나올 수 있습니다. 실천론에도 나온 적이 있고요.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첫 번째 인도주의, 박애사상이 있습니다. 별표. 사회진화론이 있습니다. 별표. 민주주의가 있습니다. 별표. 개인주의, 다양화가 있는데 1번, 2번, 3번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표를 친 거고요. 인도주의, 박애사상보다는 인도주의로 출제가 되거든요. 인도주의 나오면 COS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COS의 주된 활동가들은 대부분의 중류층의 여성들이었던 우회방문원, 프렌들리 비지터의 활동의 기본적 이념이 바로 인도주의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건질 것은 인도주의는 COS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그 다음에 사회진화론입니다. 사회진화론은 요게 출제됐죠. 사회통제적 측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회진화론은 사회통제적 측면을 강조하는 이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재의 상태를 유지할 정도만의 최소한의 도움을 제공하는 것, 그게 바로 사회진화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COS와 인보관에서 COS는 사회유지적, 생각나시죠? 그 다음에 인보관은 사회개혁적,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의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최소한의 도움을 주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 COS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것이 COS는 사회진화론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배운 적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회통제적 관점, 사회통제적 측면, 이 내용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회진화론은 적자생존의 원리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우월한 사람은 살아남게 하고 열등한 사람은 도태시키는 건데 그게 바로 컨트롤, 통제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민주주의입니다. 평등이라는 단어가 중요하고요. 인간 존중 사상에 입각한 이념이다. 당연하죠. 민주주의는 평등과 인간 존중 사상에 입각한 이념으로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인보관 운동입니다. 인보관 운동이 추구했던 이념이 바로 민주주의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공식처럼 외우시면 돼요. 첫 번째, 인도주의는 COS, 민주주의는 인보관. 해보세요. 시작. 인도주의는 COS, 민주주의는 인보관. 이런 식으로 매칭을 해서 암기해 놓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인보관 운동은 대개 지식인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 지식인들이 주창했던 것들이 바로 평등주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인주의입니다. 열등초 원칙이라든지 최소한의 수혜 자격 원칙, 이런 것들을 적용한 것입니다. 개인주의를 쉽게 말씀드리면 사회 문제의 책임은 바로 개인에게 있다. 그래서 개인의 책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개인의 책임이다 보니 열등초 원칙을 하게 되고 최소한의 수혜 자격 원칙을 한다. 복지 개입을 축소시키는 경향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개인주의가 되겠습니다. 열등초 원칙은 영국의 역사 개정고민법에서 했던 명문화했던 원칙 중에 하나죠. 그 지역사회에서 최하위의 임금 노동자의 임금 수준보다 복지급여를 받는 사람의 복지급여 수준이 더 높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열등초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양합니다. 다 맞았고요. 지금까지 클라이언트 개개인의 독특성을 인정하고, 자, 여기 독특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동의어가 다양성입니다. 자, 여러분 클라이언트마다 다 다른 특성이 있습니까? 네, 다양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독특하다, 특이성, 독특성, 다양성, 이런 것들이 같은 맥락으로 해석이 됩니다. 여기까지 맞고요. 다양성이니까 다양화는 다양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에 영향을 준 이념이다. 자기결정권에 영향을 준 것은 민주주의입니다. 자기결정권에 영향을 준 것은 민주주의입니다.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참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민주주의 하면 생각나는 것이 참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것을 뽑아낼 줄 알아야 됩니다.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참여하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이것을 우리는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이라고 하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자기결정권에 영향을 준 것은 바로 민주주의다.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답은 5번입니다.
26번 문제는 출제될 확률이 높은 겁니다. 어떤 게 나올지 모르니까 다양한 내용들을 잘 정리하십시오. 자, 5번이 답이었고요. 27번 문제 들어갑니다. 27번 문제는 사회기술훈련의 내용입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입니다. 사회기술훈련은 실천기술론에서 잘 출제되었던 것입니다. 대개 우리가 사회기술 하면은 사회화와 연관성이 있어서 대인관계, 사회화 이런 것들과 연관성이 있는 스킬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모델링이나 직접적 지시를 통해 이루어지고 비디오, 행동시연, 역할극, 과제, 코칭, 프로그램 변화 등의 방법으로 제공된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행동적 기법이죠. 행동적 기법을 통해서 우리는 사회기술 훈련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모델링은 앞에 있는 모델을 보고 따라하는 모방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지시 방법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역할 시연이라든지 역할극 바꿔서 해보는 거, 과제를 준다든지 코칭, 지도하는 거죠. 프로그램의 변화 등의 방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기술 훈련을 진행합니다. 두 번째, 개인이 겪는 문제나 어려움은 특정 기술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기술 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특정 기술이 결핍되어 있다. 그러면 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트레이닝이 일종의 이제 코칭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의 긍정적, 사회적 행동을 향상시켜 클라이언트가 환경에 대한 영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는 권한부여. 영어 읽어보세요. 시작. 임파워먼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클라이언트에게 사회기술 훈련을 통해서 환경에 대한 영향력을 향상시키는 겁니다. 클라이언트가 환경에 대한 영향력을 키우는 거니까 이게 바로 임파워링, 임파워먼트를 시키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여기 보면 긍정적인 사회적 행동이라는 게 있어요. 긍정적인 사회적 행동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대인관계적인 측면이나 또는 어떤 사회화 기술에 해당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예전에는 좀 그런 것들이 많이 기술이 부족했지만 이러한 기술 훈련을 통해서, 사회기술 훈련을 통해서 긍정적인 사회적인 행동, 사회적인 기술 이런 것들을 향상시키면 환경에 대한 영향력도 강해질 수 있겠죠. 클라이언트가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 영향을 발휘한다는 것은 통제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것들이 바로 임파워먼트라고 말합니다. 사회기술은 대인관계 상황에서 긍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감정 모두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사회기술이라고 말합니다. 대인관계와 연관성이 있다라고 했었죠. 이 네 가지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기술 훈련은 기출문제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숙지해 주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다 맞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28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비자발적 클라이언트가 나왔습니다. 우리 시험에 비자발적 클라이언트와 면담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실천론이나 기술론에서 좀 많이 출제가 됐었는데 최근에는 조금 뜸합니다. 그래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법적 위임에 의해서 의뢰된 클라이언트,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자발적 클라이언트라고 말합니다. 대개 이제 비행청소년, 예를 든다면 비행청소년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죠. 자, 성인 범죄자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이 비자발적 클라이언트로 올 수 있는데 법적인 위임에 의해서 사회복지기관에 왔다. 뭐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겠죠. 일반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비자발적 클라이언트가 될 수 있는데요. 이 사람들과의 면접에서 클라이언트와의 적대적, 공격적 행동을 다루는 사회복사의 태도로 옳은 것은입니다. 아예 한정을 했습니다. 비자발적 클라이언트가 적대적인 행동을 한다, 공격적인 행동을 한다. 이럴 때 사회복사는 어떻게 대처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사회복지사 자신의 안전보다는 클라이언트 관심에 더욱 신경을 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적대적이고 공격적 행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회복지사 자신의 안전에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 이것보다는 이것에 더욱 신경 쓴다. 이 비교 지문이 틀린 거예요.
클라이언트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죠. 왜 적대적인 행동을 하지? 왜 공격적인 행동을 하지? 그런 관심도 중요하지만 사회복사 자신의 안전도 지킬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잘못된 지문이란 걸 아시면 됩니다. 자, 이 기억 지문을 맞게 만들고 싶으면 두 가지로 만들 수 있어요. 사회복지사 자신의 안전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사회복지사 자신의 안전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행동에 관심을 갖는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클라이언트의 행동에 대화로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다. 네, 대화를 하라 이거잖아요. 우리가 보통 대화는 여기서 면담을 말합니다. 면담, 면접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한마디로 이제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이 좀 더 완화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봐라 이거예요. 클라이언트에 대한 행동에 직면하면 안 되겠죠. 직면하면 안 돼요. 클라이언트 행동에 직면한다. 지금 클라이언트가 공격적이고 적대적인 행동하는데 여기서 직면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이해되셨죠? 예, 그런 공격적인 거, 적대적인 거, 이게 일종의 약간 감정적인 부분이 섞여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직면의 자세로 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상황 진정을 위해서 휴식이 필요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네, 그럴 수 있어요. 너무 과도하게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하면 일종의 휴지 기간이 필요하죠. 상황 진정을 위해서 우리가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니은과 리을이 옳은 내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8번의 해설에 보시면 적대적 행동, 공격적 행동 다루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쭉 제가 전공서적에 있는 부분들을 몇 가지 적어드렸는데 여기에서 3번을 봐보세요. 3번. 적극적인 경청과 클라이언트가 침착해질 수 있도록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적대적인 행동을 했을 때 경청을 해주고, 제가 이제 감정적인 부분이 많다라고 했잖아요. 적극적인 경청을 해주고, 또 클라이언트가 좀 침착해질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줘라 이거예요. 마지막에 수용의 자세거든요. 수용이라는 거 배우셨잖아요. 클라이언트가 적대적인 행동을 하든 또는 적대적이지 않던 행동을 하든 간에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가지고 존중해 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수용의 자세다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여기 직면을 다른 말로 고치고 싶으면 수용의 자세 이렇게 하면 더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꼭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니은과 리을이 옳은 내용입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답은 3번입니다. 자, 29번 문제 들어갑니다. 사례 문제인데요. 이 사례 문제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입니다. 사회복지 실천론에도 나올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인이 대학에 입학 원서를 제출했지만 입학을 거부당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청각장애인 협회장과 학교를 방문하고 간담회를 요청해 설득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자, 이 설득이라는 것이 일종의 대변이죠. 대변. 청각장애인에 대해서 대변하고 있어요. 언론을 통한 여론의 형성과 함께 장애인의 교육권 확보를 위한 활동을 했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장애인의 교육권, 권리잖아요. 권리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 청각장애인에 대해서 대변 활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청각장애인이 권리에 대해서 거부를 당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일종의 차별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차별적인 부분이 있을 때 옹호가 필요하다 이런 말 배우셨죠? 답은 옹호자가 됩니다. 4번입니다. 자, 여기 중개자가 있는데 중개자는 연결이나 연계를 찾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재자가 있는데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립적인 입장에서 좀 키워드 쓰고 있습니다. 자, 촉진자는 강화가 나온다라고 했었죠. 촉진자는 강화를 찾아라. 그 다음에 조력자는 스트레스의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스트레스 대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원조하는 것이다. 조성자와 동의어가 된다. 이것도 말씀드렸고요. 답은 4번입니다.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한 문제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사례가 됐든 개념이 됐든 나오니까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30번 문제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모델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이다.
자, 프로이트 하면은 사회복지 실천 모델에서 기능주의에 영향을 미쳤나요? 아니죠. 진단주의입니다. 진단주의와 기능주의 아셔야 됩니다. 진단주의는 지그문트 프로이트와 연관성이 있고요. 기능주의는 오토 랭크, 펜실베니아 사회사업대학원 교수였던 랭크 교수에 의해서 주창되었던 것이 기능주의가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대비가 됩니다. 진단주의는 과거를 중시한다면 기능주의는 현재, 진단주의는 전문가 중심이라면 여기 기능주의는 클라이언트 중심, 진단주의가 치료 중심이라면 여기 있는 기능주의는 원조 중심, 그 다음에 진단주의는 질병의 심리학에 입각한다면 이 기능주의는 성장의 심리학에 입각한다.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서로 대비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무의식이 나왔고 과거가 나와야 되겠죠. 네, 무의식 속에 억압되었던 지난 과거 내용을 의식화시킨다. 이거를 이제 트랜스퍼런스 전이라고 이야기하죠. 맞습니다. 정신분석 모델에서 강조하는 겁니다. 과거의 경험을 중시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 원인을 파악하는 일명 뿌리 치료에 해당됩니다. 문제 원인이 바로 뿌리가 되는데 그것을 치료하는 것이죠. 자, 맞습니다. 정신분석 모델이고요. 사회복지사는 적절한 해석을 통해서 클라이언트가 통찰할 수 있도록 원조한다. 해석의 목적은 바로 통찰이거든요. 해석 기술을 쓰는 게 바로 정신분석 모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통찰 후에 이를 실제 생활에 적용하는 반복적인 훈습의 과정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훈습은 제가 앞에서 설명해 드린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훈습은 반복을 찾아라 그랬죠. 그래서 반복, 종교화, 확대, 반복, 종교화, 확대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로 훈습이다. 이렇게 설명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5번 지문도 맞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사회복지 실천 모델, 진단주의, 기능주의 대비해 드렸고 진단주의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 바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모델입니다. 자, 31번 문제는 심리사회 모델입니다. 심리사회 모델은 플로렌스 홀리스, 고든 해밀턴. 자, 이 해밀턴이란 분이 창시자죠. 심리사회 모델의 창시자입니다. 홀리스가 이를 정립했고요. 심리사회 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상황 속 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상황 속 인간을 강조한다. 이거 나오면 무조건 심리사회 모델이에요. 자, 개입인 심리사회적 개입 내용과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지지하기, 직접 영향 주기는 지시하기와 동의어, 인간 상황에 대한 고찰, 유형 역동에 관한 고찰, 발달적 고찰이 나왔습니다. 모두 다 심리사회적 개입 맞습니다. 자, 이 심리사회 모델의 개입 중에 고찰 찾아라, 암기법처럼 고찰 찾아라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아, 고찰이 들어간 게 3개가 있는데 다 심리사회 모델에서 나온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자, 지지하기 들어갑니다. 딱 보니까 여기 보이시나요? 불안을 줄인다. 자존감을 증진시킨다 라고 했어요. 네, 지지하는 방법을 통해서 지지가 무엇인지는 아시죠? 클라이언트 수용, 원조하려는 의사, 클라이언트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확신 표시를 통해서 불안감을 줄여주고 자존감을 증진시켜주는 게 네, 정서적 기법 중에 하나인 지지입니다. 그 다음에 직접 영향 주기는 요거 보이시죠? 요거 네, 조언이나 제안을 해요. 이게 이제 직접 영향 주는 거예요. 지시하는 거죠. 사회복지사의 의사를 관철시키는 건 맞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지시하는 거 쉽게 말하면 제안도 하고 조언도 해주고 그렇게 따라오라는 것이죠. 인간 상황에 대한 고찰입니다. 이게 바로 이거예요. 상황 속 인간. 여기서 인간은 누구냐면 클라이언트를 말해요. 이 상황은 뭘 말하냐면 환경을 말해요. 아, 그래서 클라이언트와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반성적 고찰해 보는 거예요. 과거 이 클라이언트와 환경 간에는 어떠한 상호작용이 있었지? 그걸 보는 거예요. 클라이언트, 환경, 클라이언트와 환경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사실을 진술하고 진술이 디스크립션, 기술이죠. 자, 설명하도록 원조하여 사실과 관련된 감정을 이끌어내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도록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카타르시스가 결정적인 힌트예요. 그죠? 감정을 끌어내서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도록 한다. 이게 환기거든요. 환기. 그래서
이것은 인간 상황에 대한 고찰과 고찰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 탐색, 기술, 디스크립션, 환기가 됩니다. 이게 한 통 속에 이렇게 연결해서 탐색과 기술과 환기, 일명 환기법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요 3번 지문은 잘못된 거예요. 알았죠? 여기 읽어봐요. 시작. 탐색, 기술, 환기. 한 번 더. 탐색, 기술, 환기. 이 기술을 서술이라고도 해요. 탐색, 서술, 환기 또는 묘사라고도 하고요. 자, 이러한 기법이 있어요. 직접적인 개입 기법에 이런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3번 지문은 잘못된 거예요. 자, 4번 들어갈게요. 4번 지문이 조금 어려운데 유형 역동에 관한 고찰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 유형이 있고 역동이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심리 내적 역동이 보이실 거예요. 원초와 자아, 초자, 이게 이제 심리적인 성격이잖아요. 성격의 3요소. 프로이드가 이야기한 건데 심리 내적인 역동. 그러면은 심리 역동을 보는 거구나. 이렇게 하나 잡았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방어 기제, 분석, 내부 대상 고찰, 분리와 개별화 정도를 고찰한다라고 했어요. 방어 기제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이제 성격적인 측면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이상 성격인 분들이 이상 성격인 분들이 많이 쓰는 방어 기제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편집증 아시죠? 남을 의심하는 사람 항상 남 탓을 해요. 그러면 이제 투사라는 걸 방어 기제를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뭐 내부 대상이라든지 방어 기제라든지 여기에서 성격이라는 것이 유추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죠? 그래서 성격 유형이 되는 거예요. 제가 4번 지문은 좀 어렵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신 힌트를 드렸어요. 클라이언트의 심리적인 부분과 클라이언트의 성격적인 부분을 보는 거야? 이거예요. 이걸 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발달적 고찰.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거겠죠. 생애 경험이요. 성인 이전의 생애 경험이 현재 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고찰한다라고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성인기 이전이니까 청소년기의 경험도 좋고 유년기의 경험도 좋고 이런 경험들이 바로 발달적 고찰이라고 해요. 이거를 정확하게 풀면 어떻게 되냐면 발달적 단계에 관한 반성적 고찰이에요. 근데 우리 시험에 발달적 고찰로 나온 적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돼요. 지금 이 사람이 성인이라면 만약에 이 사람이 청소년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유년기를 보는 거예요. 만약에 성인이라면 청소년기라든지 아니면 유년기를 볼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바로 발달적 고찰입니다. 맞습니다. 자, 31번의 답은 3번입니다. 심리사회 모델에서 개입에 해당되는 문제였습니다. 이 정도 보시고 32번 문제 들어갑니다. 이 과제중심 모델의 사례인데요. 과제중심 모델은 리드와 앱스타인입니다. 리드와 앱스타인이 개입할 경우 표적 문제와 과제 연결로 옳은 것은입니다. 자, 이 표적 문제가 있어요. 표적 문제는 클라이언트가 인식한 문제로 사회복지사가 동의한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표적 문제인데요. 클라이언트가 인식하고 사회복지사가 동의했으니까 합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합의된 표적 문제라고 해요. 정확하게 풀면 이렇게 돼요. 합의된 표적 문제. 자, 그 다음에 이제 과제가 나오네요. 문제와 과제를 연결해라 라고 했습니다. 대개 과제는 구체적인 과제를 설정합니다. 구체적인 과제를 설정하는데 말이 좀 어렵다. 구체적 과제가 쉽게 수량화해라. 수량화하는 거예요. 측정 가능하게 수량화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과제 설정으로 좋다라고 말해요. A군은 절도 사건에 연루되어서 수강명령 처분을 받았습니다. A군은 현재 쉼터에 머물고 있으나 집으로 돌아가는 것과 학교 출석만 요구하지 않으면 상담을 받겠다라고 합니다. 또한 상담을 통해서 남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것, 분노 조절하지 못하는 행동을 고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